34번까지 봅시다. 지문주 먼저 보자.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깨끗하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 영탄법입니다. 누대라고 하는 것은 누각과 같은 거 있지? 누각과 같은 높은 건물이 누대의 맑은 경치가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하나의 빛이 되었거든. 물가의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른다 라고 해서 항상 이런 문학 작품에서 갈매기 나오면 거의 물화일체입니다. 자연과의 일체감, 물화일체. 그리고 갈매기가 오는 듯 가는 듯 이런 표현들은 문학에서 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지. 자연과의 일체감.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이 되었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이 되었는데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고 하고 아이 불러 하는 말이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보겠느냐. 해산물을 볼 소냐라는 말은 해산물은 볼 수가 없다란 뜻이지. 볼 소냐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입니다. 해산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살찐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흡족히 담아두고 넉넉하게 담아두고 붕어회에다가 눌러 꽝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에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낯에 뿌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술이 나왔을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풍류라고 합니다. 풍류. 풍류를 즐기고 있다. 문학에서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먹은 후에. 그래서 정철의 장진주사라고 하는 작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서 취한 낯에 뿌리는데, 그래서 붉은 비라든지 아니면 낯에 뿌린다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뭐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강적 이미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 있지. 하강적 이미지.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니 무해시대 사람인가 갈천시대 백성인가 라고 하면서 지금 무해시랑 갈천시대는 태평성대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라는 거지. 현재가 태평성대이다.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지.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누구의 힘인가?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성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은혜. 임금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강호에 물러난들이란 말은 자연에 내가 와 있다고 한들 내가 임금 걱정을 잊은 적이 있겠느냐. 난 임금을 잊은 적이 없다. 때때로 머리 들어서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임금 계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고 남이 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는구나. 평생의 품은 뜻을 빈다. 평생의 품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 임금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태평한 세상에 3대 1월을 비춰 주시옵소서. 3대 1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지. 영원 무궁토록 전란을 없애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전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일로가 겪었던 전란을 없애시고 박 갈고 샘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해 주십시오. 이 몸은 강산풍을에 늙을 줄을 모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라가 태평하기를 바라고 임금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봅시다. 자연은 왜 존재있냐? 모른다. 그것은 영원한 신비다. 라고 하면서 자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불가사의이다. 그래서 신비다, 불가사의다. 자연은 왜 말이 없는가? 그것도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침묵. 그의 성격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문장 구조가 다 비슷하지?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모른다.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도 이력도 키워낼 수 없을 것이다.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관련된 자료를 얘기하는 거지. 오직 그의 신성한 존재 앞에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직감이 있을 뿐이다. 경건한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respect and afraid라고 했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직감 이상으로 자연의 정체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최고 능력은 직감일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직감으로만 알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다.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해라. 뭐뭐 하라. 명령형이지. 금강산에 어떤 문헌이 있든지 말든지, 백두산에 어떤 인간의 때 묻은 내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 문장 구조 비슷하지? 있든지 말든지, 있든지 없든지. 문장 구조 비슷합니다. 조금도 그따위에 관심할 것이 없어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시인은 없는가? 경승지에 가려며 문헌부터 뒤지는 극히 독자의 감각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술가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정적 어조입니다. 단정적 어조. 독자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특유하다라는 뜻이야. 그 자체로 특유한 감각에 조그만 학문과 고고의 사무가일 뿐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역사를 탐구하는 고고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일 뿐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는 아니다. 금강산은 금강선이라 이름 붙여지기 훨씬 전부터 태고 때부터 엄연히 존재해 있은 것이다. 옥녀봉인이 명경대니한 이름과 전설은 가장 최근의 일이라는 말은 이 이름을 언제 지었다는 뜻이야? 최근에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어서 지었다라는 거지. 본래 금강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묵은지설이다. 묵은지설이란 말은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다 라는 뜻이야.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다. 소문거리의 모델로서의 금강산. 12,000봉이니 12폭이니 하고 계산된 사파로서의 금강산을 보지 못해 애쓸 필요가 무엇이냐.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무슨 산이나 간에 그들의 태고전부터 항구히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은 지금도 흐르고 꽃과 단풍은 지금도 그들의 품에서 피고 지거는 문헌과 전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자연의 영속적 본질에 대한 접근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지. 고한품이나 고적이란 모르거니와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덩어리인 자연에게 있어 문헌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흔히 시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편에서나 기행문에서는 너무들 문헌의 수족이 묶인다.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고한품을 보는 것 같고 자연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것이 흔히 독자에게 주는 불육해다. 문헌은 학자들에게 던져둬라. 예술가에게는 신대륙, 신세계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해진 틀에 따라서 자연을 감상하지 말라라는 거지. 예술가는 자연의 신비를 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1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가나다는 모두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여기 보면 뭐뭐 소서 쓰고 있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표현하라.
쓰고 있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 32번에 답이 얘는 3번입니다. 의지적인 어조는 맞아. 그런데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고 하는 게 학문 수양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지? 자연 속에서 지금 즐기는 거지? 33번에 적절하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지. 이렇게 옥녀봉이나 명경대 같은 이름으로 자연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연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통찰의 결과라는 것은 틀리게 되는 거지. 34번에 예술가가 갖춰야 될 태도, 직관을 통해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단역 전문 배우인 그는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주인공인 신장균에 맞서는 악역 고독성의 졸개 역할을 맡아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린다. 주인공이 지금 누구냐면 신장균이고 본인은 어떤 역할이냐면 악역인 고독성의 졸개 역할이야. 오늘의 주인공이 신장군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판을 위해 장소가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 가을 햇볕은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어느 임금의 능인지 알 수는 없으되 그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는 그 임금의 생전의 미용을 말해주는 번듯하고 널따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잔디밭은 이제 한여름의 푸르름을 잃고 시들어져 누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는 수십 명의 다른 포졸들과 함께 신장균을 세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고독성은 뒷전에서 독전만 하고 있을 뿐. 독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기를 북돋아 주어서 격려한다라는 뜻이야. 격려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앞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다. 포졸들은 신장균과 근접한 순서를 한꺼번에 서너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번쩍할지 알 수 없는 신장균의 검광은 제 주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 의상 안에 넉마를 걸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포졸들을 풀베듯 베어나갔다. 그는 맨 뒷열에서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들고 있었으므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으나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배가 등에 달라붙어서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근거리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늑막염이 재발하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차례가 왔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신장균의 칼에 내맡기기 위하여 드러내놓은 채 달려들었다. 신장균의 칼이 번쩍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는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배는 신육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장균이 실수했으면 틀림없었다. 진짜 칼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칼에다가 은분을 바른 것이었으므로 외상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으나 옆구리로부터 가슴길까지 절어드는 듯한 동통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촬영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는 참아야 했다. 먼저 쓰러진 포졸의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러져 그는 이를 악물었다. 동통은 더욱 무겁게 절여드는 듯했다. 촬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되었다. 마침내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모양으로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촬영기에 저 타르르하는 가냘프고 둔탁한 음향과 함께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구멍에서 차츰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됐다. 무언가 심하게 썩는 듯한 냄새와 썩고 있는 듯한 물체가 발산하는 연기가 목구멍 안에 있다고 느껴졌다. 어디선가 300년 전의 포졸이 낯선 듯도 하고 낯익은 듯도 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자네도 별 수 없이 죽어 자빠졌군. 임금도 죽고 말았거든 하고 그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우선 그의 의식 속에서 아내가 떠올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지경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씨가 오늘의 첫 번째 300원을 쥐어주면서 오늘 엑스트라로 받은 돈이 300원이라는 거지. 창백한 얼굴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야간 촬영, 밤에 촬영이 있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따라 나섰다.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리하여 최 씨가 그의 손에 오늘의 두 번째 300원을 쥐어준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이 있은지 나오지 않았으므로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 일이 일찍 끝난 셈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 바로 눈앞의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멍덩한 의식 속에 있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자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있다는 사실과 이 버스가 막차라는 사실,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앉아있는 찻장의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막막에 비춰들고 있다는 흐릿한 의식뿐.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는 지금 차장에게 10원을 지불하고 남은 590원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랐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한번 나란히 서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재수라기보다는 행운이라는 점. 그는 단지 아직 죽지 않은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그렇게 달리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느꼈으나 분명치 않았다.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으나 그건 역시 분명치가 않았다. 그러한 그의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 닿아 오른발로 땅을 내디지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던 것이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냉습한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를 통해 전신으로 쭈기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끝에서 차가운 분열을 일으켰다. 머릿속이 물벼락을 맞은 듯 선명해졌으나 구두가 어느 사이에 달아나 버렸는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다만 오른쪽 다리가 뻣뻣해짐을 느끼고 지금 그 다리는 차고 습기 낀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는 생각만이 선명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어난 듯 뻣뻣하고 불편했으나 안간힘을 써서 걸었다. 골목의 가게들은 아직 불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장의 불빛처럼 보였다.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바로 입간 직전에 사자를 뜻한다던가 그는 생각했다. 하긴 어디 나만이 죽은 것이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커다란 소매의 흐름 속에 던져진 채 있다. 시간까지도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은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어린아이들조차 그러하다. 아내의 뱃속에서 현재 지금 상황이 나와있지?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태아라고 있으니까 아내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내는 죽음을 베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옆구리가 결리기 시작했다. 늑막염이 재발현하고 막연히 생각하며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과 신겨져 있는 발을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이며 계속 걸었다.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전설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자처럼. 그러다가 그는 자기 왼쪽 발에는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놀랐다. 나는 아직 한쪽을 신고 있구나 하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저 앞에 펄펄한 소를 때려잡아서 피가 뚝뚝 듣는 싱싱한 고기를 팔고 있을 듯한 식욕점의 불그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삶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지금 단백질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으니까 난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꼭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주제는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현대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있는데 35번의 답은 1번이지. 내적 독백. 3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이지. 불편함을 느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이지. 초조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지. 삶의 과정이 끝나야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39번부터 42번까지 푼 사람은 쉬는 시간. 어느 날 이생이 최 씨에게 말했다. 얘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라고 하는 말은 둘이 처음에 눈이 맞아가지고 얘가 그 최랑이 이생한테 자기 집에 오라고 쪽지를 보냈어. 그래서 이생이 최랑이 집에 가서 사흘 동안에 집을 안 들어간 거야. 이 상황인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이생이 입장에서는. 집에서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기다릴 것 같으니까 나 집에 좀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최 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귀신과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게 이제 최랑이 되는 거지. 이 일이 탄로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또 만일 그 규슈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내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하고 지방으로 쫓아내게 되는 상황인 거지. 이생은 그 이튿날 을주로 보내졌다. 최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기다렸던 거야.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 하고 여종을 시켜서 이생이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저리 뒤척일 뿐 아니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최 씨의 부모가 이상히 생각해서 병의 증상을 물어봐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그 상자를 들춰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말하였다. 하마터면 우리 딸이 잃을 뻔했구나. 그러고는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누구냐?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혼자 감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덩굴이 다른 남을 의지해서 살듯 벌써 위당천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한다면 자살할 거라는 거지. 부모를 협박하고 있어. 이생과 저생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여자였어.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했다. 그래서 딸을 살리려는 방법이 없잖아. 중매를 시켜서 이생의 집에다가 결혼을 시키면 어떨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으는 말하였다. 두 집안 사이의 가문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생은 그냥 선생님 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랑은 삼성그룹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결혼을 하면 사실 삼성그룹 딸 집안에서 삼성그룹에서 반대하는 게 맞잖아. 그게 아니라 이쪽 집안에서 반대했어. 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차이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실제로도 자,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가문의 문벌에 어떤지를 물으며 말했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럽지 않으니 앞으로 장원급제에서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결혼을 장가를 일찍 보내고 싶지 않다라면서 반대한 거야.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말을 아뢰니 최씨 집에서는 다시 이씨에게 말을 전했다.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합니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먼저 결혼을 좀 하고 난 뒤에 공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설득을 계속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또 거절하는 거야.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 그런데 어찌 당신같이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우리 집 같은 미천한 집안에 선비를 사유로 삼으려고 하느냐. 반드시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의 과덕에 칭찬해서 기대고 속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거절을 한 거야. 근데 결국 설득해서 둘이 결혼했어. 여기 전반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9번부터 다 맞춰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씨 가문이 한미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자기 집 가문이 한미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40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최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이 요약적으로 드러내면서 최씨의 신경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최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생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지, 그치? 그 다음에 41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최씨가 남녀의 사랑을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을 규정하며 혼계와 관련된 옛말을 언급한 것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담장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녀의 사랑이 인간의 정리로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경계인 담장을 넘어선 주인공들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또 다른 담장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이들의 사랑은 담장 외부에 위치하여 주변 인물이나 옛말 등으로 교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감을 드러낸다. 1차적으로는 수능해. 하지만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씨가 옛말을 언급해서 담장 외부에서 자기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파했다는 말 자체가 틀렸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 마지막 질문입니다. 43번부터 45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가시부터 봅시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지.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슬픈 가을이라고 했으니까 감정이입이지.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기원의 대상이야.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자 시선이 이동되는데 하늘에서 눈썹, 눈썹에서 손바닥, 손바닥에서 강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라는 것은 하늘이 지금 소년의 눈썹에 영향을 끼친 거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동화라고 볼 수 있지. 자연과 인간의 동화.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따뜻한 볼이라고 했으니까 촉각적 심상이 되겠지.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그래서 강물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순이의 얼굴이다. 즉 그리움의 대상이 순이지.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얼굴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어린다. 라고 해서 지금 강물을 통해서 순이를 떠올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볕을 쪼이고 있다.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놓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이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봄날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 마른 버즘, 얼굴에 있는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얼굴 피부에 올라오는 버즘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다.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 같다,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이런 거는 다 뭐야? 상상하고 있는 거지. 봄볕을 받아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회춘하게 될 것 같다는 뜻이야.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봄볕을 받아서 모두 눈부시게 변했다는 뜻이지.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귀찮게 굴던 봄볕을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무가 지금 푸른 망울들이 터졌으니까 그걸 보고 웃고 있다. 오, 이런 건 다 뭐야? 영탄법이지?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일생에 이렇게 환한 빛이 며칠이나 되겠느냐?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이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라고 하면서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신이 한평생 봄볕을 쪼이는 지금처럼 만족했던 그날이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라고 하면서 화자가 지켜본 할머니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2번입니다. 따뜻한 볼을 만지는 소년의 행동은 하늘과 연결되어 자연과 합의를 이룬 소년의 황홀감을 환기한다라고 했는데 황홀감을 환기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황홀감을 느끼는 거는 맑은 지금 강물 속에서 순이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황홀감을 느끼는 거지. 이것 때문에 황홀감을 느끼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할머니들의 의지가 틀렸습니다. 우리 44번 스킵했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현재 시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가에서도 뭐뭐 든다,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껏 뭐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 나에서도 지금 쪼이고 있다, 양껏 받는다, 웃는다. 현재 시제 맞지? 자, 여기까지가 문학이 끝입니다. 주택 임대차라고 하는 게 뭐냐? 주택 임대차가 뭡니까?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전세로 산다라고 하면 돈을 얼마를 주인에게 뭐 전세 3억이다라고 하면 3억을 내고 뭐 2년 계약이라고 하면 2년 동안 그 집을 빌리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주택을 살 때, 뭐 아파트를 살 때 전세
살 때 그런 계약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되는 거지. 임대차를 체결하여 그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긴 사람 있지.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이야. 이게 이제 채권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이야.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 채권을 가진 사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물건인데, 이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물건이 채권보다 더 짱이다.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민법에서 전세권이라는 게 있다.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 같은 거.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임차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본인이 빌려서 사는 위치에서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가 않다.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안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항력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될 수 있지.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갈 수 있지. 그럼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차인이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건을 우선하여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집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 팔렸어. 근데 내가 전세 보증금을 3억을 집주인한테 맡겼어. 그러면 내가 먼저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거 먼저 받고 그 다음 나머지 빚 갚아. 이런 거야. 우선할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대차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았을 경우 제일 먼저 빚을 탕감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우선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대차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 뭐 전세, 사기 많이 들어봤지. 그치? 이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임차인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봅시다. 2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주택 임대차가 체결되면 관할 법원은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여기 보면 다른 색으로 여기 보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 2번에 보면 주택 임대차가 체결되면 관할 법원이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거지 관할 법원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아니지.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입니다. 니은을 가진, 즉 전세권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이 되는 주택에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지. 소유권이 아니야.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3번이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으면 언제부터 발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 언제라고 돼 있어? 여기 뭐 봐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돼 있잖아. 맞지? 다음 날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24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A주택을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가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되었다. 을은 2021년 2월 5일 A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
A주택에 거주해오던 을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이사갈 집을 구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 4일에 기존의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전세 2년이 됐어. 그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지.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된다라고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그치? 지금 1번에 보면 을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냐? 2월 4일에 종료가 되니까 2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거지. 즉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3번 을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게 지금 얘가 뭘 잘못을 했어. 위에 지문에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지. 그러니까 이게 유지된다는 게 안 되는 거지. 화살표 그쪽으로 가야 되네. 그 다음에 4번에 을의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갑은 A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권이 존재한 상태에서도 주택의 소유권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등기부상의 선우선 물건보다도 우선 변제된다라고 네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